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사소송법을 영기와 일기를 통합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함께할 이총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우리 방문각에 이제 중간에 노무사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연기 때는 교재가 없이 출간 중이라 또 교재 출간 준비 중이라서, 그리고 일기 때 교재를 나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고, 또 이게 연기와 일기를 다들 나눠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연기는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일기는 연기를 좀 거친 걸 전제로 좀 심화시켜서 하는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연기와 일기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막 시작할 때쯤 돼서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뭐 연기, 일기를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연기를 또 긴 시간을 또 듣고 일기를 또 듣는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걸 굳이 나눠 듣지 않아도 통합해서 총 정리를 한 번에 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겠다. 저희 같은 경우 연기는 교재 없이 하면서 20회, 원래 일정은 13회였는데 20회로 했고, 일기는 이제 연기를 전제로 조금 단축해서 순서도 약간 바꿔서 했는데, 이제 시험을 다가올 때 이 과정을 총 정리하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총 정리 과정으로 연기와 일기를 통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통합 과정으로,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연기를 교재 없이 20회 좀 길게 했고, 일기를 교재 갖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연기와 일기를 통합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도 계속해서도 연기와 일기를 두 번 들을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합 과정은 공부 준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연기 때도 일기를 염두에 두고 길게 진행을 했고, 일기 때도 연기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지금 해서, 저 같은 경우 일기와 지금 통합 지금 하는 과정이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뒷부분으로 가면 이 통합 과정은 연기 때 저 끝까지 진도를 다 나갔고 20회에 걸쳐서, 이 통합은 20회 같지 않을 겁니다. 일기 때는 아무래도 연기를 전제로 하는 거라 뒷부분에 가서, 뒷부분 상소 파트 가서 좀 단축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걸 통합해서 연기와 일기를 통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앞부분은 비슷하지만 뒤에 가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일기를 들은 분들은 이 통합 과정을 이번에 뭐 굳이 듣지 않아도 들고, 혹시 뒷부분 때문에 들을 필요도 있으면 또 들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오늘부터, 지금부터 올해 민소법 노무사 이론 총정리, 단문 대비 사례 대비 이론 총정리를 연기와 일기를 통합한 개념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새로 나온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자, 민소법의 가장 좋은 장점은
예측 가능하다. 범위가 가장 명확하다. 가장 큰 단점은 용어가 추상적이고 실무 경험, 소송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어렵다는 정도가 고등학생들 수학 킬러 문제 같은 어려움은 아니고, 다만 용어가 휘발성이 강하고 잘 와닿지 않고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것만 잘 극복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점수 따는 데는 좋다. 위험 부담이 없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안전한 2차 대비 방법은, 요거를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네 문제, 사례 2문제, 단문 2문제를 펑크내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커버하고 들어가야 된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또 하나 염두에 둘 거는,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고, 시간도 100분 동안에 4문제를 쓰려면 25분 꼴인데,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어도 그렇고 완벽 답안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게 쓰면 된다. 무슨 말이다? 교재에 나오는 정도만 쓰면 된다. 충분히 고득점, 안정적인 점수를 딸 수 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교재에 나오는 정도만 써주자. 4문제 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이 주어진 시간도 한계가 있고 분량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 답안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학원 선생님 답안도 기본 이해를 토대로 자기가 이해한 거를 4문제 다 잘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점수가 의외로 우호적으로 주는 편이에요. 과목이. 학원에서 제시하는 모범 답안이, 물론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리 노무사 쪽은 모범 답안을 강평만 하고 예시를 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민소법 뿐만 아니라 완벽 답안을 쓰는 거를 염두에 두다 보면 그 시간 내에 쓰는 게 어렵다. 그래서 쫄지 마라. 교재에 나온 정도만, 그 정도만 요구하는 거지 4문제를 다 커버하면 아주 마음 편히 안정적인 점수 따긴 좋다. 근데 우리 과목은 용어가 추상적이고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대부분 예측을 하는데, 알고도 답안지에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거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지. 제가 인터넷에서 올해 다른 학원에서 올렸더라고요. 합격생 인터뷰 차석 한 분. 영문학을 전공했고 법이나 경영 과목은 처음 접한 전공생인데 차석을 했어요. 차석 점수 보면 대개 65점 내외, 100점 만점에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라. 고득점이 어느 정도인지, 25점 만점이라고 하면 4문제 25, 25, 25, 25점 기준으로 15점 이상이면, 15점에서 20점 사이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이 원동력이었다. 완벽주의. 2차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금방 잊어버리고, 네. 1년을 완주하고 보니까 더군다나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내용을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반복, 기본 내용을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완벽주의에 함정에 빠지지 말고 교재 나온 정도만 그것도 중요 사항을 요거는 3년 전에 차석한 이분은 민수법을 선택했어요. 네 문제가 있을 때 네 문제를 완벽하지 않지만 완성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만점이 있을 수가 없고 2차 시험 성격상 대개 70% 정도를 최고점을 준다. 점에 1번 문제가 완전히 준비했던 문제가 나왔더라도 100분 중에 50분을 거기다 투입하고 한 문제를 빵꾸 내면 점수가 좋을 수가 없다. 명심해라. 자, 또 교재 어떤 학생이 썼던 사진을 좀 봤는데 학생이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책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자기 말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늘 얘기하는데 평소 공부는 지금 공부한 걸 완벽하게 외웠다가 연말 시험 볼 때 써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어려워요. 금방 잊어버리고. 평소 공부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한 페이지를 상징적으로 5페이지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여기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준비하는 거다.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사진 찍을 수 있으면 1분이면 12페이지고 30분이면 360페이지고 제 교재 같은 거는 50분이면 충분하다. 평소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2시간 읽을 수도 있어요. 2시간 읽으면서 나중에 5초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거지. 어떤 페이지는 안 보고 넘어가는 페이지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과도하게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꾸 이해하고 반복하면서 양을 줄이면서 사진을 반복해서 찍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다음 시험 임박해서 시험 전날 긴장해서 집중해서 수없이 반복한 내용을 긴장해서 사진 찍고 그 다음날 시험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기억한 거로 쓰는 게 아니라 전날 벼락치기가 가능해야 시험 합격이 보장이 된다. 시험 전날 그 시험 범위를 일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독을. 공부가 돼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평소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 꾸준히 공부한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방금 전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방금 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 공부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테마에서 볼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제가 지금 연기 일기를 통합해서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답안지 기본 형식은 이건 일기 때 계례를 했는데 이렇게 이건 모 노무사님이 사이트에 공개한 건데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칸을 붙이는 게 좋겠다. 여기는 띄는 게 좋겠고 근데 이렇게 2-3줄씩 이렇게 요것도 이거는 붙이는 게 좋겠다 저는. 근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기 때 학생이 답안 낸 답안지를 제가 스캔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띄는 것보다는 여기를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기마다 이렇게 요래 쓰면요 한 페이지를 한 4분 글씨 빨리 쓰면 4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한 페이지를.
그러면 25조짜리 조금 무한 문제를 4분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하니까 한 5페이지, 4분만 한다래도 5페이지 정도 아주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요거 이제 변리사 시험 쪽에 모범 답안 교재가 있는데 여기에 법조항 인용하는 거. 우리 법조항 인용할 때는 민사소송법 과목이니까 굳이 민사소송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괄호 안에 53조 이런 식으로 인용하면 되겠다. 제가 연기와 일기를 통합해서 시험이 2개인데 사례 문제 2개, 단문제 2개, 단문과 사례 2개고 사례도 2개, 단문도 2개인데 이건 교재 기준으로 목차를 달아서 쓰면 되는데 너무 고등학생처럼 책에 나온 걸 딸딸 외워가지고 옮겨 쓰는 게 아니다.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다. 책에 나온 거대로 쓰면 말도 이상하다. 문어체라서. 책에서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자기 말로 쓰면 되는 거다. 예? 책에 나오는 목차 정도만 쓰면 된다. 욕심내지 마라. 자기 목소리로. 그럼 점수도 잘 준다. 베껴 쓴 거보다. 사례 문제는 변호사나 변리사나 법무사나 법원행시 쪽과 달리 노무사 사례는 사례의 탈을 쓴 단문 문제다. 사례가 짧다 아주. 그러니까 이 단문 주제를 사례화시켜서 그냥 뭐에 관한 사례인지를 설명하는 구조라서 거의 단문 준비가 돼 있으면 이건 무슨 문제다. 그리고 단문을 써주고 해결을 써주면 되는 구조라다. 간단하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면 돼요. 1단계 어디와 관련된 문제다. 관할 위반의 문제다.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다. 소송 능력의 문제다. 아니면 중복재소 문제다. 이렇게 어디에 관련된 사례를 읽으면 짧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거라서 결국은 어디에 관련된 문제라고 딱 적시해 준 다음에 그 문제에 관한 법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단문이지 뭐 단문. 근데 단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단문을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단문도 쟁점과 관련된 거를 좀 그대로 그거는 그 부분 그대로 쓰고 나머지 앞뒤는 좀 줄여서 쓰고 이거를 이거 기준으로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딱 3단계로 하면 돼. 사례 문제가 50점짜리 큰 문제라면 여러 가지 목차를 달겠지만 목차를 답안지 내시는 걸 보니까 목차를 3단계도 내는 게 제일 보기 좋아. 이렇게 목차 문제의 제기로 하든 문제의 소재로 하든 쟁점을 정리로 하든 한 번 목차, 2번 목차 거기에 관련되는 법리, 뭐 중복재소에 대해서 등등. 그 다음에 사례 해결이든 제목을 어떻게 되든 간에 3개 목차가 좋고 단문 목차는 요 2번 목차 안에서 1, 2, 3 이렇게 달아주는 게 좋다. 뭐를 추천하지 않는다? 문제의 제기해놓고 2번, 3번, 4번, 5번 단문을 그대로 써놓고 6번, 7번으로 사례 해결을 이렇게 1번 해놓고 2, 3, 4, 5, 6을 큰 목차로 교재 목차를 다 갖다 놓고 7번, 8번에 사례 해결 이렇게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또 사례 해결해 놓고 또 결론을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사례 해결과 결론을 묶어서 같이 3단계로 쟁점, 법리 관련 설명 이렇게 이걸 추천하겠다. 사례 문제는. 자,
2단계로 추천한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 쟁점이, 사례 쟁점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 시험 문제를 보면 25점짜리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법리가 두 개 검토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만 목차를 이렇게 하고 결론을 다루면 좋겠다. 이게 25점짜리 작은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구성이나 답안 형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세 토막이 제일 안정적이다. 세 토막. 이 세 토막이 이렇게 어쩌다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법리 설명의 목차는 이 안에서 조그만 목차로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서. 자,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법무사 시험이든 노무사 시험이든 어떤 곳이든 얘기하는데, 시작할 때는 초심과 열정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전문가가 되기가 어렵다. 전문가가 되려면 이 전문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참 의외로 힘들고 벅차다.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가짐, 이거는 엄청난 다짐,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늘 예를 들은 게 19년 전에 20년 됐네요 벌써. 예무고시 최고령 합격하셨던 분, 예? 합격, 무심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실함. 그렇습니다. 이 터널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도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이렇게 등락하게 되거든요. 뭐 걱정도 됐다가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거는 다 수험생이 다 고만고만이에요. 고만. 수석 합격이나 떨어진 분이나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거고, 그 1년 동안 공부할 분량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게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생에도 모자랄 과목을 짧은 기간에 여러 과목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교재에 나온 정도만, 일정한 반복되는 일상처럼 해서 조금씩의 성실함을 통해서 누적하다 보면 금방 이게 이제 축적이 돼서 이걸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거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지난 거고, 남은 기간을 이렇게 그날 최대한 성실하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터널을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저는 이제 파트 정리를 소송의 3요소, 법원과 관할, 당사자, 소송물, 심판의 대상, 법원, 관할, 당사자, 요거는 뭐 잘못 있어요. 3요소를 전제로, 그 다음에 절차 진행, 1심 소재기, 변론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판결이 아닌 당사자 의사에 따른 종료와 판결에 따른 종료, 그리고 복잡 소송으로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상소, 3파트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먹은 용어가 추상적이고 실무를 안 해본 대신에 그렇다고 완전히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양이 예측 가능한 대신 양이 많아.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다가 접근하기에는 행정쟁송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양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는 민사소송법을 세 토막을 내서, 세 토막.
소송의 3요소 한 토막, 1심 절차 진행 한 토막, 종료와 이것만 잘하면 이게 쉬워요. 복잡소송과 상소를 한 토막. 그래서 토막별로 반복해서 정리하면 조금 더 부담감이 들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부터 통합 과정을 소의 3요소 소송물부터 나갑니다. 제 책 교재 순서가 다른 분 교재들하고 약간 앞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다른 교재들도 다 똑같진 않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교재 순서만 좀 다르지 내용은 하나도 빠진 게 없다. 내용을 빼뜨려나 그러진 않았다. 강의 편의를 위해서 또 공부 편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걸 앞에 갖다 놔서 3요소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순서가 빠진 건 없고 철저하게 최근에 이시은 교수님 책을 토대로 새로 편집한 책을 가지고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워밍업을 끝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송물부터 보겠습니다. 소송물. 자, 우리 책으로 보면 10페이지부터 10페이지 시작을 합니다. 자, 시험에서 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하세요 라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소의 의의와 종류는 그대로 시험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구구단처럼 이게 다니까 목차를 구성하는 성격이 있어요. 소의 의의와 종류.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염두에 두지 말고 자기 거로 기본적인 개념으로 도구 개념으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총 정리가 소의 개념 그리고 소의 종류로서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앞으로 이 소송법 끝날 때까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익숙해놔야 돼. 나중에 소송 요건을 볼 때나 소송물을 볼 때나 소의 유형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구단 개념으로. 그래서 소의 의의를 간단하게 보면 소의 의의를 설명하세요 라고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소송법을 하니까. 자, 소의 의의. 소는 뭐냐? 소는 키워드 위주로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 키워드가 소송은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사자의 신청에는요,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명령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런 거를 다 소송 그러지 않아요. 소송은 판결로 답을 해야 돼. 이 중에서 법원에다 요청하는 건데, 그래서 소란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법원에 판결해달라는 신청. 그러니까 소에 대한 답변은 판결이에요. 결정, 명령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이해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압류 결정. 법원에 가압류해달라. 재산 빼돌린다. 가압류해달라는 신청. 이거는 소송이 아니에요. 법원에 압류 명령해달라는 신청. 소송이 아니에요. 법원에 경매해달라는 신청. 소송이 아니에요.
법원에 뭘 해달라는 신청?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소송 그런 거 소. 기본 개념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답안지에는 뭐만 쓴다? 쓸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쓴다면 법원에 판결해달라는 신청을 그런다.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해를 위한 거예요. 이해를 위한 거. 요 밑에는 들러리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것뿐이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법원의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판을 요구하는 수등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게 수동법을 선택했는데 막상 대학서 배운 적도 없고 배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보고 외워서 답안지에 쓰려고 그러면 조금 공부하다 포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서 쓰냐고, 이 추상적인 말을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쓰는 내용은 요거만 쓰는 거야.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 키워드 위주로. 이거는 답안지 쓰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써, 이거를. 그 많은 걸 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압감 가질 필요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용이야. 실제 답안지에는 키워드 한 줄만. 물론 이것도 쓸 일은 없어요. 시험 답안지에 소란 이걸 쓸 일은 없어요. 소란. 자, 그래도 이제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정리한다. 그대로 소란, 법원에 일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 이해를 끝난 거야. 여기에는 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 3요소가 법원, 당사자, 소송물이에요. 소송물. 어떤 재판을 구하느냐? 소송물. 누구한테? 어디 법원에? 법원, 당사자, 청구가 소송의 3요소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제 소의 종류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소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소장. 원고, 피고, 사건명,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취지는 피고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청구 원인은 왜 지급해야 되는지 그 원인. 증명 방법, 첨부 서류,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소의 개념의 보고,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소의 종류 총설에서는 이렇게, 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늘 반복해서, 벌써 반복이 됐죠.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세 가지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처럼 질병이 엄청 많고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끝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질병도 발전하고 치료 방법도 발전하고. 근데 말이에요.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소의 종류가 세 가지뿐만 아니라 나중에 법원의 판결의 종류도 세 가지예요. 판결의 종류도 이행해소에 대한 이행 판결, 확인해소에 대한 확인 판결, 형성해소에 대한 형성 판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행해소가 뭐고 확인해소가 뭐고 형성해소가 뭔지를 볼 건데, 보기 전에 맛배기로 이행해소는 피고원고에게 뭐를 이행하라, 돈을 지급하라. 확인해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동산이 원고 건을 확인한다. 형성해소는 주총 결의를
취소시켜버린다. 법률관계를 변경시켜버리는 거지. 이거는 쓰는 건 아니고 이해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참고로. 자, 이 정도만 봐두면 되고요. 요거는 이해용이지 다만 쓸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것도 세 가지 종류에 따라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에 따라 이해를 기피하게 하려고 이해소는 이행 청구권, 청구권도 이행하라는 청구권, 이행 청구권을 얘가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거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강제 집행, 강제 이행 가능하게 하는 이행 판결을 목적으로 한 거야. 이행해소 가장 많이 활용된다. 로마법 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확인해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행해소는 예전부터 알고 있을 거예요. 소송을 안 해봤어도 상식적으로. 이제 확인해소나 형성해소는 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소는 늘 확인자가 나오면 이게 불안한 법률 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확인 판결을 통해서. 확인 판결을 받아서 명백하게 확인 판결을 받아서 불안정한 법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안 와닿죠. 조금 있다 다시 나와요. 앞으로도 나오고. 근데 확인자가 나오면 늘 염두에 두는 거, 염두에 둘 게 불안한 법률이나 권리관계 제거를 하기 위한 게 확인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불안한 법률관계나 권리관계 해결이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확인 판결만 받으면 이 분쟁이 해결될 때에만 가능해. 그래서 확인 판결은 아무 때나 허용되지 않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 불안한 법률관계 해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럴 확인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돼. 이걸 우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그래서 오만 소송이 확인 소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인드를 가지면서 보게 되는 거고. 형성에서는 여러분들이 형성이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형성이라는 말이 뭐죠? 형성. 법률관계를 형성시킨다.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렇게 변동시키는 소송이다.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소송, 형성해서래요. 이거는 형성소권 그래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인정되질 않고요. 이거는 법에서 인정할 때만 뒤에 나옵니다. 형성소권이 인정될 때만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도록 한 경우에만 가능을 해요. 요 뒤에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이 취지만 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교재를 제가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 중에서 확인해소가 기본형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역사적 유물인 세 가지 유형이 각자 독자성을 존중하는 게 옳다. 요거 답안지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행해소부터 보는 거예요. 총서를 본 다음에 이렇게 이행해소가 뭔지 다시 반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행해소의 종류, 이행 판결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기본 목차 잡듯이 전체 얼개를 엮어놓듯이 처음에 소의 의의 종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책에 나온 정도만 왁글을 짜놓는다 하는 정도로 익숙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의를 보면 이행의 소란 원고의 이행 청구권, 이행 청구권에 기해서 상대방에게 이행 의무,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내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서 이것에 기해서 상대방 보고 이행하라는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실제법상 이행 청구권, 이 청구권 중에서도 이행 청구권이 존재해야 된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내가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확인받는 한편 이행 명령을 받아서 이행 안 할 때 강제 집행 방법으로 실현시키려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할 때 이걸 읽고 써야지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 키워드만 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키워드 굳이 한다면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다.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서 이거는 이제 이행 안 할 때 다툼이 있는 청구권을 인정받으면서 이행 명령을 받아도 강제 집행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연결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똑같이 쓸 필요가 없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행에서는 변론 종결 시를 기점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래요. 이렇게 현재 이행에서 동그라미, 장래 이행에서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결을 선고해요. 나중에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변론 종결 시를 기점으로 해서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때 기점으로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게 현재 이행에서, 그때까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아는 경우를 장래 이행에서, 판결하는 순간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으면 현재 이행에서, 아직 도래 안 했는데 뭐 1년 남았는데 그걸 미리 판결받는 거, 이걸 장래 이행에서 그래요. 현재 이행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얘가 강제 집행을 계속 연체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이자를 연 12%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시간 못 끌게 하려고. 불이익을 세게 했지. 요새 금리가 12%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25%다가 25%, 이게 20%로 내렸다가 15%로 내렸다가 12% 내렸는데 여전히 고금리예요. 두 번째, 장래 이행에서는 아직 기간도 안 도래했는데 미리 재판을 걸을 수 있어? 판결을 미리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장래 이행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어느 때문에 허용이 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송할 필요, 소의 이익이 있는 거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행에서에는 현재 이행에서와 장래 이행에서가 있구나. 여기에서 장래 이행에서 작년도 노무사 단문 문제가 장래 이행에서를 설명하세요 였어요. 장래 이행에서를 설명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 문제였어요. 책에 나온 거대로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뒤에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저 뒤에 나옵니다. 장래 이행에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아직 기간도 안 들어간 걸 청구하는 거다 보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를 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어느 경우가 미리 청구할 필요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밟아가는 거라 이거지. 현재 행위에서 보세요. 피고원 원고에게 이미 도래한 1억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말이지 언제부터 C% 줘라 이렇게. 장래행위에서는 아직 도래 안 했지만 뭐 이런 조건이 없어지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일종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행 판결을 받으면 이행에서는 이렇게 피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거 이행 안 하면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으로 연결된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된다. 이게 권원. 강제 집행할 수 있는다. 이게 재판이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 기판력, 일사부재리 원칙, 기판력이 인정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뭐까지 인정이 된다? 집행, 강제 집행하는 집행력. 따라서 이행 판결은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 집행력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행의 소를 제했다 기각되면 1억 원 달라고 했다가 재판에 지면 그럼 너는 돈 받을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끝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이게 이제 이행의 소에 가서 본 거예요. 목차를 본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렇게 의, 현재 이행에서, 장래 이행에서 이렇게 별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겠지만 나오더라도 염두에 두고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저 뒤에 거랑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외워서 가는 것보다 지금 충분히 보는 동안만 이해를 해두면 되는 거지. 확인의 소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확인의 소가 뭐고 확인의 소의 대상적 격,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확인 판결의 효력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자, 확인의 소는 항상 다툼이 있는 권리 법률 관계 존재 부존재 확정을 받아서 법률적인 불안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항상 그런다 그랬죠. 확인의 소는 불안이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거를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확인의 소는 항상 같은 말이 반복돼요.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 요 말을 이렇게 네모를 쳐놔야 돼, 이렇게. 이게 심판의 대상이고, 자, 심판의 대상, 소송물 할 때 항시 권리나 법률 관계. 그래서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확인 판결을 받는 거야. 이걸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도 종류가 내 소유권인데 제가 아니라고 싸우는 거야. 내 건데. 그때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해서 이거는 원고권을 확인해라. 판결 받아가지고 내 걸 확 떠들지 마라. 내 거다. 판결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채무가 없는데 얘가 자꾸 돈 달라고 할 때 나는 너한테 줄 채무가 없다. 또는 유치권도 없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놈이 있어. 그럴 때 이렇게 채무 부존재 또는 유치권 부존재, 아니 유치권자가 아닌데 유치권자라고 막 날뛰고 있어. 그럴 때 너 유치권자가 아니다. 채무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부존재, 이거는 존재, 이게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거를 적극적 확인해서, 이처럼 부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을 목적으로 한 걸 소극적 확인해서 그런다. 소극적 확인해서. 그래도 이게 약간 오타가 있네요. 부존재, 부존재 확인인데, 자,
그래서 적극적 확인해서 이렇게 수임을 확인한다. 부존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 뒤를 봐야 하는 게 좀 미리 나온 건데 특수한 확인해소로 중간 확인해소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해소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뭐다? 적극적 확인해소와 소극적 확인해소만 있는데 이거와 달리 특수한 형태로 최근에 논의되는 게 이제 이건 예전부터 중간 확인해소가 있었고요.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해소가 최근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해소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중간 확인해소가 뭔지는 저 뒤에 가면 복잡소송에서 나와요. 복잡소송에서 중간 확인해소가 뭔지에 대해서 시험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올 거지만 여기서 특수한 형태 중간 확인해소와 소멸시효 연장 확인해소가 이 적극적 소극적 확인해소 형태 말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말씀드린 대로 저 뒤에 나오지만 뒤에 제가 워밍업으로 뒤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기 일기를 합친 거라. 그리고 연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될 거라. 근데 뒤에 자세한 건 나오지만 땡겨보면 이게 이제 건물 명도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가면 판결이 나잖아요.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이렇게 주문이 나오는데 법원의 판결에는 이 쓴 다음에 주문이 있고 주문 이유가 있어요. 요거에서 판결 내린다고 명도해라. 원고가 이기면 명도해라. 지면은 기각이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연결되는 거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서 그렇지. 이 명도해라. 이유는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자니까 너 남의 물건 왜 가지고 있냐 나가라. 명도해줘라. 이렇게 되면 뒤에 공부하는 건데 주문에만 기판력이 생겨요. 기판력. 그러니까 주문 나가라는 판결은 이제 뒤집지 못해. 근데 이거를 판결한 이유 왜? 소유자가 누구니까 소유권 부분은 이것 때문에 명도가 된 건데 이거를 선결 법률 관계 그러는데 요 이유 중에 판단한 거는 기판력이 없어가지고요. 내 거가 전제라는 걸, 내 거인 걸 전제로 명도를 이겼는데 여기에만 기판력이 생기고 여긴 기판력이 없다 보니까 또 재판을 걸을 수가 있어. 이거 네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하나 보세요. 명도해라. 그랬더니 상대방이 못하겠대. 왜? 나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 명도소송에서 유치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 근데 얘가 이겼어. 명도해라. 왜 명도하냐? 유치권을 인정 못하겠다. 나가라. 근데 기판력은 어디만 생긴다? 명도하라만 기판력이 생겨. 유치권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건 이유에서 판단된 거라 기판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새가 또 유치권이 있다고 또 주장할 수가 있어. 여기만 기판력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자만 달라고 재판 걸었어. 원금은 안 주고 이자만 달라. 이자를 주느냐 마느냐는
원금이 있어야 이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원금을 이자만 달라고 재판했더니 이자를 주래. 말을 해. 주래 말해. 근데 기판력은 이자 주느냐 마느냐는 기판력이 생겨. 원금이 있기 때문에 줘라. 없기 때문에 주지 마라. 이거는 이유 속에 판단되다 보니까 웃긴 거지. 주문에만 기판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자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자 줄 게 원금은 또 따로 싸울 수 있어. 원금을. 분명히 이자를 주라 했거든. 이유가 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겼으니까 또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원금이 있다는 부분은 기판력이 안 생기고 이유다 보니까 여기만 기판력이 생기다 보니까 저쪽에서 나중에 원금 가지고 또 싸울 수가 있다 보니까 기판력이 없어서 이번 참에 이유 속에 판단되는 거, 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것도 기판력 있는 재판을 받아놔야 되겠다. 그래도 여기서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확인해서가 나오면 판결이 2개가 나와. 이런 거는 이거예요. 볼래요? 파란 게 명도하라는 거야, 명도. 인도해라. 왜? 너 유치권자가 아니니까. 나가라. 근데 유치권자가 기다 아니다는 이것만 기판력이 생기고 이유 속에서 판단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겼는데도 걔가 또 유치권 또 주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유 속에서도 생기는 판단에서도 기판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다 라고 이유 속에 판단되는 거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기판력을 받기 위해서 이걸 중간 확인해서 그러는구나. 중간 확인해서. 또 하나, 소멸시효가 3년인 임금도 임금 판결을 받으면 우리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10년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근데 판결 받고 10년이 다 되도록 돈 안 갚아. 그러면 또 연장 재판을 해요. 연장 재판. 그때 통상 그동안 어떻게 했다? 연장 재판은 지금까지 연장 재판은 이렇게 피고 원고에게 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임금 1,000만 원 판결을 받았는데 10년이 돼도 못 받고 있으면 10년 다 돼가지고 또 재판을 걸어. 어떻게? 그 임금 1,000만 원 내놓으라고. 똑같은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금까지는 시효 연장으로 해서 똑같은 재판을 다시 받았다고. 근데 최근에 판례가 뭐다? 똑같은 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시효 중단을 위해서 10년인데 소송을 제기하면 또 중단이 되니까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최근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년 전에 받은 판결에 기초한 임금 채권에 아니면 무슨 채권에 요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시효 연장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확인에서도 인정이 된다. 이게 최근에 판례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적극적 확인, 소극적 확인이 있지만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중간 확인해서가 하나 있고 이건 뭐다? 주문에만 기판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유 속에 판단되는 선결 관계에 대해서도 선결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생기는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또 소송 중에 또 하나 소송을 중간 확인해서를 걸어서 이 부분도 주문으로 판단을 받아서 기판력이 생기게 하는. 또 최근의 판례는 뭐다? 이미 옛날 전소 판결, 옛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다른 말로 이 새로운 방식의 확인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해소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소에 대한 설명이라면 확인해소의 대상 적격 이 뒤에 또 나옵니다. 확인해소는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권리 법률 관계만 확인해소의 대상 적격이 된다. 권리나 법률 관계만. 다만 예외적으로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증서 진부 확인해소라고, 이거는 차용증 이런 게 위조냐 아니냐에 관해서 차용증이 위조냐 아니냐는 사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원칙은 권리 법률 관계만 소외 대상 적격이 있는데 증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증서 진부 확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확인에서는 권리나 법률 관계만 대상 적격을 갖는데 예외적으로 증서 진부 확인은 사실관계 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이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원골 매도인 피골 매수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는 진정한 게 아니다. 위조된 거라는 걸 확인한다. 예외적으로 대상 적격이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걸 알고 확인해서는 항상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뒤에 이제 확인의 이익을 굉장히 공부하게 돼요. 작년도에 장래 이행해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의 이익, 확인의 대상 적격과 이익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온다. 확인의 이익. 어느 때 확인의 이익이 된다?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한 권리나 법률 관계 해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때만 확인 판결을 해줘요. 확인 판결을 받아봤자 실익이 없으면 확인 판결을 안 해줘서, 그래서 어느 경우에 그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만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용어가 익숙해져서 노출이 돼서 쓰게 되는 거지. 확인 판결을 받으면 판결 낸 내용에 대해서 법률관계 존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가. 여기까지는 이행 판결과 같지만 뭐가 없다. 확인 판결은 집행력이 없다. 힘이 약하지. 확인에서는 기존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만 받는 거라 형성해소처럼 새로운 권리관계 창설을 하는 게 아니다. 이해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형성해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의 의의와 종류가 끝난 거고 첫 주제 이 목차 구성.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항시 반복할 거다. 우리 교재 14페이지 형성해소를 보고 마칩니다. 자, 보세요. 형성해소는 여기에서만 좀 자세히 나오고 그 뒤로는 들러리처럼 조금 붙고 말아요. 자, 형성해소를 봅니다. 형성해소란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잘 보세요. 판결을 받아서 이거를 형성해소니까 무슨 판결이 돼요? 형성, 판결. 그 법률관계를 취소 변동시키는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소송이에요. 자, 지금까지 없던 거를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의 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지. 첫 줄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확정하거나 실현하려는
확인해소, 이미 있는 걸 확정하는 거, 그걸 실현시키는 이행해소한 구분이 돼. 이건 새로운 거니까, 창설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이제 3번은 내용상 그렇고 중요한 이해를 위한 건 2번이에요, 2번. 2번을 잘 이해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도루묵이 돼. 자, 형성권이 뭐죠? 형성권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거를 형성권 그래요. 계약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자, 근데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변동이 돼요. 이런 것들은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는 형성의 소는 뭐다? 이런 법률관계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판결에 따라 비로소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만, 그러니까 형성권을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냥 내용증명 구두 의사표시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소로서만 행사해야 되는 경우 형성소권, 이 경우에만 형성의 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주택은 월세를 두 번 밀리면, 상가 건물은 월세를 세 번 밀리면 해지가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인양반이 상가 건물을 월세를 다섯 달 밀렸다. 5기.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월세 5번 밀리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남았더라도 월세를 5번 밀리면 해지권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당신 월세를 3번만 밀려도 해지인데 5달이나 밀렸다.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의사표시로 그냥 소송을 안 해도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우기면서 뭐라고 우겨? 보증금이 남아있는데 월세 안 내면 거기서 까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해지 안 된 거다라고 개기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임대인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임대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는 된 거고, 그럼에도 안 나가니까 이미 해지가 된 거, 법률관계가 끝난 변동이 된 걸 전제로 나가라.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명도 소송,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행의 소를. 피고는 건물 나가라, 명도해라 이렇게. 이유는 월세를 안 내서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지가 됐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차는 끝났다.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는 소송을 제기해야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소장을 말해요. 소장 청구 취지에다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소장을 제기하면 각하돼요. 각하. 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소송으로 하지 않아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으로 해지시킨 다음에 말을 안 들을 때 원상회복을 이행의 소로 해결하게 돼 있는 거지, 해지한다는 것 자체는 소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각하돼요. 그럼 어느 때만 이걸 하는 거다? 소송으로만 해결돼 있을 때만 그거를. 예를 들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주총결의를 진행 짜고서 가짜로 만들었어.
근데 내가 내용 증명으로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한다고 1000번, 10,000번 내용 증명보라도 취소가 안 돼요.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주총이 취소된다고, 변동이 생긴다고. 네, 생긴다고.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 부인은 이혼을 원해. 내용 증명을 1000번, 10,000번 이혼한다 재판 받아도 합의가 돼서 협의혼하는 거 말고는 재판상 이혼은 내용 증명 가지고는 이혼이 안 돼. 이혼 판결이 나야 그 판결로 부부가 남남이 되는 거예요. 임대차 해지하듯이 내용 증명 해지, 너 이혼한다 1000번 10,000번 벌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성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해소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명문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드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이사해임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법무사 쪽 이런 데서는 예상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사가 부정부패를 하고 있다. 쫓아내야 되고 싶다. 근데 얘가 안 나가고 개기고 계속 해먹고 있다. 이사 해임한다 라고 재판을 걸면 민법상 사단법인 이사가 부정행위를 할 때 사원들이 얘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해임시켜달라고 재판을 걸면 각하돼요. 왜? 여러분들이 민법 기억은 날지 모르겠지만 민법에는 이사를 판결을 통해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주식회사 이사라면은 주식회사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해임을 안 시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이사 해임해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사 해임.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는 근거가 있어요. 얘가 해먹는데 해임 안 시키면 판결을 통해서 쫓아내서 해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가 아닌 민법상 사단법인 이사, 특히 많은 게 종중회장이 종중돈을 해먹거나 동창회장이 해먹거나 분유회장이나 마을회장이 해먹는 경우에 해임 규정이 없어요. 그 실무에서 이걸 해임 재판 들었다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형성해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있을 때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사가 해먹고 해임 규정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사원총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아니면 종중총회를 열어서 총회를 열어서 자율적으로 해임을 시켜야 돼. 판결로 해임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임을 시켜. 아니면은 형사 고소를 하면 얘가 벌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면 정관의 자격 상실, 범죄로 금고 이상 벌을 받으면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회장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이제 고소해가지고 벌금,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 상실이 되는 거지. 결격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판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임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자체적으로 해임을 시켰는데 얘가 안 나가. 금고 이상의
고소당해가지고 전과가 있는데도 회장 자리를 해먹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재판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이사 회장 해임의 소송이 아니라 이미 걔는 끝난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제기하는 게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해소. 너는 이제 이사가 아니다. 확인해소로 가야 돼. 확인해소.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깊이 얘기했어요. 깊이 얘기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용은 짧지만 이해를 해둬야 되는 부분. 그래서 형성권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은 형성해소 대상이 아니고 그걸 해지한다라는 소송을 구하면 각하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명도소송 이런 이행해소로 제기하는 거고 이거는 형성권 자체를 소송으로만 하게 돼 있는 경우에 하는 거다. 근교정이 있을 때만 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규정으로다가 소제기권자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역과장 보고서 이제 마칩니다. 자, 첫째, 실체법상 형성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소송이야. 가사소송에 많아. 이혼소송 이런 거. 이혼소송. 혼인 취소소송 이런 거. 회사관계 주총결의 취소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혼소송이 나오면 이혼이 되는 거야. 혼인 취소 판결이 나와야 혼인이 취소돼. 주총결의 취소 판결이 나와야지만 판결로 주총이 취소가 돼. 두 번째, 소송상 형성에서는 뭐다? 소송법상의 법률 관계가 생겼는데 이거를 판결을 통해서 이 소송법상 생긴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재심해소. 판결이 나왔어. 확정이 됐어.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재심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는 거지. 재심 판결이 이기면 판결을 통해서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거. 소송상 형성해소. 소송법상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대표적인 게 재심해소다. 법무사는 이쪽에 많이 강조가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재심해소, 준재심해소, 정기금 판결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법, 소송법상의 형성해소가 아닌 요 정도만 보면 돼. 여기는 안 봐도 돼요. 형식적 형성해소가 있다. 여기까지 보면 끝나는 거다. 이게 이제 한 번 나오고 마는데 이거 계속 알아둬야 돼요.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소송이 아닌 거, 비소송 사건, 이걸 합쳐서 비소송 그래요. 형식적 형성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소송이지만 실제는 소송이 아닌 거, 비소송인 거를 말한다.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비소송사건절차법 강의만 15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튼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떠한 이 형성해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어떠한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어떤 판결을 내릴 건지, 어떠한 내용의 형성 판결,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건지가 법관의 재량, 이 비송처럼 소송이 아니고 비송은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해소다. 이거는 소송과 달리 청구 취지나 내용에 구속받지 않아.
당사자가 소장 제기한 거에 구속받지 않고 그냥 재량대로 재판 청구한 거 상관없이 재량대로 판단할 수 있어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 이 말이 뒤에 나오죠. 처분권주의가 소송법의 대원칙이에요. 소송을 청구한 것만 재판해라. 청구한 범위 내에서 청구한 것만 재판해라가 처분권주의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 처분권주의가 자, 예를 들면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면 명도 소송만 판결하라 이거야. 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판결하면, 재판한 걸 재판 안 하고 엉뚱한 걸 재판하면 심판의 대상. 이 처분권주의 위반이에요. 당사가 청구한 것만 재판해라 이거야. 청구한 거 범위 내에서만. 근데 이 형식적 형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송 사건부터 소송과 비송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답안지 쓰지 않아도 이게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야 내용이 수월해져요. 이거 소송이 아니다 이거예요. 소송이 아니다. 비송.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이게 법무사 시험 과목이에요. 비송법이. 그래서 한 15년 강의를 했었는데 한 15년 가까이 해다 요즘은 다른 걸 하는데, 잘 보시면요. 함부로 개인이 함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서는 곤란한 사안들이 있어요. 이게 공익적인 거라서. 그런 거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원에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서 하라 이거예요. 말이 추상적이죠. 대표적인 게 계명 보세요. 계명. 여러분 이름 고치는 거. 이름 짓는 건 자기 마음대로 짓잖아. 내가 이름 짓 때 누구 허락받아? 내 마음대로 짓는 거지. 장명소에서 짓든 그냥 짓든. 이름 짓는 건 마음대로인데 고치는 거는 이름을 수시로 바꿔버리면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니까. 예금이고 모든 이름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고치는 거는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게 비송 사건이에요. 그 허가를 행정청에 허가를 받게 돼 있으면 행정처분이 되는, 수익적 행정행위나 이런 게 되는 거고, 허가를 법원에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거. 자, 행정청에 허가 받게 돼 있으면 행정행위가 되잖아요. 행정행위, 재량행위. 법원에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거. 허가관청이 이게는 법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비송이고 이게 재량이라니까. 허가를 해둘지 말지. 이게 법원의 재량이에요, 재량. 이게 비송 사건이에요. 여기에도 민사비송, 가사비송, 상사비송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자,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공유물날 청구소송이에요. 청구소송. 이거 예를 먼저 드는 게 좋아요. 자, 이 길가인데 이렇게 길가. 여기가 4분의 1씩 4명이 공유하고 있다. 이걸 쪼개고 싶다. 분할하고 싶다. 어떻게 분할할 거냐? 이게 이렇게 쪼갤 거냐? 그러면은 여긴 길가고 이건 맹지가 되잖아. 이렇게 쪼갤 거냐? 그러면 당사자가 이렇게 쪼개달라고 오더라도 판사가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그냥 싸우지 말고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경매시켜서 돈으로 나눠가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형식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비송 사건 성격을 가져서
어떠한 권리관계 형성할 건지, 어떠한 판결할 건지가 재량이다. 행정청의 허가처럼 비송, 법원의 재량이다. 당사자 청구 취지 소송에 구속받지 않는다. 따르게 재판할 수,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 현물 분할해 주세요. 현물 분할해 주세요. 근데 판사가 현물 분할 안 하고 현물로 공유물을 이렇게 잘라라 하지 않고 그냥 경매해서 대금으로 분할하세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 변경금지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요건만 갖추면 어떠한 내용으로든 형성을 해줘야 돼. 청구 기각이 없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어떤 식으로든 분할을 해주지 기각이 없어요. 기각이 요건만 갖추면.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여러분들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여기서 형식적 소송으로 한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저 복잡 소송에서 대표적으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예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또 하나가 경계 확정 해소예요. 근데 이거는 많지 않아요. 이게 많아요. 이거가 중요하다. 경계 확정 해소는 이 토지 사이에 이 경계가 없을 때, 없거나 불명확할 때 정해주는 소송이에요. 이거랑 구분할 게 뭔지 알아요? 경계는 있는데 침범한 거. 경계 침범 소송은 확정해소가 아니에요. 이미 경계가 있어. 측량하면 나와. 근데 이게 쳐들어왔어. 쳐들어온 거 철거 가져가. 이거는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이에요. 형적 형성 소송이 아니에요. 경계선 자체가 없거나 경계선 자체가 불확실할 때 경계선 자체를 만드는 거라 실제로는 드물어요. 여기가 다 있다 이게. 예?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걸 자를 때 이렇게 자를 건지, 그럼 여기 이렇게 자를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자를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자를 건지. 봐세요. 이거를 3분의 1씩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자를 거야? 이거는 너 가지고, 이건 너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이걸 3분의 1씩 셋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잘라, 이거를? 현물 분할로. 안방은 너, 건너방은 자를 수가 없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싸우지 말고 이놈을 경매시켜서 팔린 돈을 지분대로 나눠 가져라. 대금 분할. 이렇게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렇게 당사자가 현물 분할을 원하더라도 그냥 경매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재량이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현물 분할을 청구하는데 경매 분할로 판결할 수도 있고, 불이익 변경 정도는 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분할해주기 때문에 기각이 없다. 자, 이게 공유물분할 소장 저희가 했던 거. 이렇게 공유자 상대로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제가 재판하다 보니까 10몇 명을 피고로 했는데 재판하다가 자기 지분을 팔아버리는 사람, 그럼 파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 빠지면 각하야. 사망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수적 공동소송 똑같이 나중에 이걸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형성해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장래에 대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건 뭐냐면 판결이 나면 판결 난 때부터 장래로만 효력이 발생해. 아니면 판결이 소급해서 변동을 가져오느냐. 예컨대 재심에서는 재심 판결 받으면 옛날 판결은 엉터리인 게 밝혀진 거니까 소급해서, 옛날 판결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고 변동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혼 판결 나고서부터 앞으로만 남남이야. 이혼 판결 날 때까지는 남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혼 형성해소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느냐 안 하느냐. 재심, 준재심은 소급한다. 다 무효로 만드는 거지. 이혼 소송 이런 거는 이건 소급하지 않는다. 자, 형성해소에도 형성해소가 기각되면 형성소권이 없다는 확인 판결에 끝나지만 청구가 이기면 형성 판결은 그 판결대로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형성력이 생기고 이 형성력에 통설 판례가 기판력을 인정한다. 기판력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알아둘 거는 형성에서는 알아둘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만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거야. 이혼이 되든 조청결의가 취소가 되든.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만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슨 말? 판결을 통해서 변경될 때까지는 그 법률 관계를 인정해야 돼. 판결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그래서 이렇게 소권 행사에 따라 판결 확정에 의해서만 변동이 되다 보니까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그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돼. 예컨대 회사 설립 무효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무효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당한 회사야.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주총 결의야. 취소 판결로 확정돼야만 없던 걸로 되는 거지. 아무리 이혼 사유가 존재해도 이혼 판결을 받아야 남남이 되는 거야. 이혼 판결 받을 때까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부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제가 이 통합 과정은 연기 일기 때와 달리 우리 일기 때도 저 뒤에 가서는 제가 목차를 좀 신경을 썼는데 처음부터 의, 종류로 이행해서 의, 종료, 확인해서 의, 대상적격, 확인의 이익, 형성해서 의 이렇게 실제법상, 승법상, 형소 이렇게 연기 일기는 통합해서 이건 처음부터 제가 자꾸 목차 연습. 처음에 공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목차를 봐도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볼 때부터 이렇게 이거 보고 이렇게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걸 자꾸 반복시킨 거야. 이게 또 자꾸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뭐다? 얼추 목차 한번 보면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5초 작전이 더 진전하면 목차 한번 보면 연상이 될 정도로 내용이 이게 축적되면은 벼락치기가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자꾸 사진 찍고 반복하고 사진 찍고 반복하고를 익숙하게 노출되게 하는 거다. 자, 제가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소의 의의와 종류를 봤어요. 소의 의의와 종류. 이제 여기를 봤단 말이야. 소의 의의와 종류. 자, 조금 쉬었다가 소송 요건,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소송물, 조금 쉬었다가 권리보호 자격, 그 다음에 이익 보면 제일 중요한 테마 수동법에서 이거를 연기일기 제일 앞에서 정리하고 나가면 이 뒤에부터는 훨씬 수월해진다. 말씀 드립니다. 자, 긴 시간이 길어졌네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